막내야, 네가 언니 대신 시집 가야겠다. 그 목소리는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28해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름 모를 남자에게 팔려가야 하는 비극적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 그저 싸늘한 공기만이 심장을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껴안아야 했던 이 찢겨진 운명의 반쪽을 그 남자가 쥐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닌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을 씻어줄 찬란한 구원이 될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견례를 불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하나뿐인 언니 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몇 달 전부터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으리으리한 집안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스산해졌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이 오갔고 어머니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마른 한숨을 내쉬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는 언니의 결혼 상대가 정해졌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이 결혼만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 결혼만 성사되면 모든 게 해결돼.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하지만 언니는 그 남자의 직업이 구두닦기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경기를 일으키듯 자지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미쳤어요? 이 박지혜가 고작 구두닦기랑 결혼을 하라고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 동네에 소문나면 저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차라리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세요. 언니의 절규에 가까운 반항에도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내가 시집 안 가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다. 그깟 직업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아버지와 언니의 냉전은 며칠간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니의 방에는 평소 아끼던 명품 가방 몇 개와 보석함이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거울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이런 굴욕은 못 참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두 분은 내 걱정 말고 알아서들 잘 사세요라는 글씨가 섬뜩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손바닥으로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거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지가 뭔데 행복을 찾아 떠나? 이 애비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던 주제에 당장 잡아와, 당장 잡아오란 말이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이내 절망적인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결혼이 무산되면 우리 가족은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은 아버지의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시선이 부엌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동아줄을 보는 듯한 섬뜩할 정도로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 기운인지 절망 때문인지 그의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 두 어깨를 부서져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언니 대신 시집 가야겠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대신 제가 그 구두 닦기와 결혼하라니요. 평생을 언니의 화려한 빛에 가려진 그림자로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제게 이제는 언니가 버리고 간 잿더미 같은 운명까지 떠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언니 대신... 제 떨리는 목소리는 아버지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지수야, 이 아비가 평생 너한테 잘못했다. 늘 첫째만 위하고 너한테는 무심했던 거 다 안다 그래서 벌 받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고 우리 집안을 살려다오. 내가 아니면 우린 다 죽는다. 어머니는 옆에서 제 팔을 붙들고 통곡하며 호소했습니다. 지수야, 이 불쌍한 엄마 좀 봐. 내 언니가 저지른 죄값 내가 대신 좀 치러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너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들의 눈에는 오직 집안의 몰락에 대한 공포와 이기심뿐, 제 인생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은 먼지 한 톨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텅 빈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이 널브러진 화려한 방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초라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언니가 먼저였고 저는 그저 언니가 남긴 것을 물려받는 존재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와 생일이 같았던 저는 단 한 번도 저만을 위한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언니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위에는 언니의 이름만 새겨져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억지로 웃으며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부모님을 향해 영혼 없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그 결혼. 제 대답에 부모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노골적인 안도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언니를 대신해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억지로 불려나온 듯한 고모와 삼촌, 그리고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상대방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방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제 기구한 운명의 상대, 강준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처럼 보이는 낡은 점퍼, 여기저기 달아서 하얗게 변색된 청바지, 그리고 흙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구두. 그의 행색을 본 아버지의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고 어머니는 보란듯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고모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얘. 저 사람이 정말 그 신랑이라는 거니? 구두 닦기라더니 행색이 정말 가관도 아니구나.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야. 삼촌은 혀를 차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 사장.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 지수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모든 비웃음과 멸시, 동정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사방에서 제게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차라리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던 길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그의 목소리는 낯선 평온함으로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 방 안의 모든 위선과 경멸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한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많은 경멸의 시선들 속에서도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태연하게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억지로 유지되던 정적이 깨졌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절박함이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허허, 강서방 아니, 아직 서방은 이른가? 오느라 고생 많았네. 일이 많이 바빴나 봐. 우리 쪽은 한참을 기다렸네만. 하, 아버지는 바빴나 봐라는 말에 힘을 주며 그의 남루한 행색과 지각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이라는 남자는 그저 담담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고 묘한 기품마저 느껴졌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그의 태도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당당함에 아버지가 할 말을 잃고 입맛만 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를 참지 못한 고모가 부채를 파닥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총각. 듣자 하니 구두를 닦는 일을 한다고? 어머, 험한 일 하느라 손이 많이 상했네. 우리 지수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라서 그런 험한 일은 잘 모르는데 어쩌나? 고모의 말에는 저를 위하는 척하며 강준을 깎아내리는 교묘한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하기를 바랐지만 고모는 멈추지 않고 삼촌에게 눈짓까지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둘이 결혼하면 우리 지수가 고생길이 훤하겠어. 우리 오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결혼을 생각했는지 몰라. 그렇지, 동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던 강준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고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 결혼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제 사람 고생시킬 생각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지 않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고모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조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다른 뜻이 있었겠어? 총각 너무 예민하네. 걱정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직접 하시는 게 순서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게 어른들이 말하는 예의 아닌가요? 그는 말을 마친 뒤 시선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방금 전과는 다른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수 씨?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괜찮냐는 것인지 아니면 상처받았을 저 자신이 괜찮냐는 것인지 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상견례 자리는 더 이상 경멸과 조롱의 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지 않은 말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기세로 주변의 모든 무례함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방 안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운전 내내 거친 한숨만 내쉬었고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저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 행색도 행색이지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른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나 하고 엄마는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이사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이제 와서 제 걱정을 하는 척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제 차가운 대답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보니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렇지. 저런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놈 손에 우리 딸 인생을 맡길 생각을 하니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정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위선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걱정을 했다면 애초에 이런 결혼을 강요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준이라는 남자의 깊은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행색 뒤에 감춰진 그의 알 수 없는 당당함, 그리고 저를 향했던 그 짧은 질문. 괜찮습니까, 지수 씨?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와의 만남은 제게 불행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까? 그렇게 저는 수많은 의문과 불안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비 오는 날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수레에서 쏟아진 낡은 구두 상자들을 흙탕물 속에서 함께 주워 담아드렸는데 그 할머니 옆에서 저보다 어려 보이는 한 소년이 말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소년의 눈빛만큼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기억이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상견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진행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마음이라도 바꿀까 두렵다는 듯이 단 며칠 만에 예식장과 신혼집 계약까지 끝내버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겉으로만 분주해졌지만 그 누구도 저를 진정한 신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역, 집안의 위기를 막기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언니가 계약해 두었던 최고급 웨딩드레스 숍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내 언니가 입으려고 했던 드레스다. 내 언니가 얼마나 안목이 높은지 이 숍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걸로 골라놨더구나. 다행히 너희 둘이 체격이 비슷해서 별다른 수선 없이도 맞겠구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제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르는 설렘이나 기쁨이 아닌 그저 번거로운 일을 하나 줄였다는 안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언니가 입었어야 할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드레스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했고 거울 속에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예회 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인공인 공주 역할에 뽑혔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스포트라이트에 들떠서 저는 닳고 닳도록 대본을 읽으며 매일 밤 대사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하지만 학예회 전날 늘 주인공은 자기 차지여야만 직성이 풀렸던 언니는 공주 드레스가 입고 싶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떼를 썼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넌 동생이니까 착하니까 언니한테 양보할 수 있지? 언니가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니? 저는 결국 주인공 자리를 언니에게 내주고 무대 구석에서 배경처럼 서 있는 이름 없는 나무 일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언니와 어둡고 차가운 무대 구석에서 홀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제 모습.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심장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렇게 철저히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강준이라는 남자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혼자에게 흔한 연락 한 통 없었고 저희 집에서도 아무도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신랑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름 모를 남자에게 팔려가 어두운 방에 갇혀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꿈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곳에서 홀로 남겨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과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강준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상견례 때와 같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나온 것을 눈치챘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거실 창으로 희미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유난히 깊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의 발치에 놓인 낡고 해진 구두를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닳고 찢어져 밑창이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낡은 구두. 그 구두가 마치 그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리며 아려왔습니다. 저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처지라는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구두 상자에서 가장 좋은 가죽 보호제와 부드러운 융, 그리고 구두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낡은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무거운 시선이 제 정수리에 박히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구두만 닦았습니다. 마른 천으로 흙먼지를 털어내고 갈라진 가죽에 영양크림을 정성껏 바르고 구두약을 묻혀 여러 번 문지르며 광을 냈습니다.
그것은 제 서러운 처지에 대한 소리 없는 한탄이자 저와 같은 상처를 가졌을지도 모를 그에 대한 작은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구두를 닫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혹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억지로 둑을 쌓아막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억울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제 행동을 알아준 그에 대한 알 수 없는 위로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울음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긴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깊고 외로운 상처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끔찍한 결혼이 마냥 불행하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붉게 젖은 눈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는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위로와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와 함께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식탁 위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발에 꼭 맞는 아담한 사이즈의 새하얀 운동화 한 켤레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들었습니다. 지수 씨가 앞으로 걷게 될 길이 부디 좋은 길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쪽지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준. 그의 이름 세 글자가 제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오직 저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언제나 언니가 쓰던 헛 물건만을 물려받던 제게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새하얀 운동화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날카롭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니, 이 운동화는? 어머니는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 운동화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그 구두 닦기가 준 거니? 기가 막혀서 고작 이런 걸로 우리 딸 마음이라도 사보겠다. 이거야? 가난한 놈들이 꼭 이런 짓을 하더라. 당장 갖다 버려. 이런 싸구려 신다가 남들이 보면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운동화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칠게 반항하는 제 모습에 어머니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에 처박힐 뻔한 운동화를 다시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제 목숨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요. 이건 제 거예요. 어머니라도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제 보니 내가 내 언니보다 더하구나. 그깟 운동화 한 켤레에 홀라당 넘어간 거야? 정신 차려, 박지수. 저런 근본도 없는 남자한테 마음 주면 내 인생만 고달파져. 평생 구두약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어. 정말. 어머니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저를 쏘아붙이고는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러워질 뻔한 운동화를 옷소매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싸구려일지언정 제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더 소중한 제 인생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에게서 받은 운동화를 몰래 방에 숨겨두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제 삶을 비추는 아주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냉랭했고 결혼을 축하하는 분위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스포츠카 한 대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야반도주했던 언니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등장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가 여길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아버지의 고함에도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집안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아빠, 목소리 좀 낮추시죠. 듣던 대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 대신 지수를 팔아넘기기로 하셨다면서요? 그 구두 닦기한테? 언니의 뻔뻔하고 악독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그 구두 닦기랑 결혼할 생각이니? 하긴 내 주제에 어울리긴 한다. 그래도 너무 비참하지 않니? 평생 남의 구두나 닦는 남자 옆에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언니의 조롱을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벌인 결혼이잖아. 언니가 벌인 사람이야.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데. 제 대답에 언니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저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 내 생각처럼 평범한 구두 닦기가 아닐지도 몰라. 내가 좀 알아봤는데 꽤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거든. 그 남자 M그룹 회장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 그러니 넌 빠져. 이 멍청한 거사. 그 자리는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가 다시 찾아와야지. 언니의 아기에 찬 속삭임은 차가운 독처럼 제 귓가에 그리고 심장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M그룹 회장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상견례 자리에서마저 남루했던 그의 옷차림과 그의 정체를 암시하는 듯한 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강준, 그가 대체 누구이길래? 언니는 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가면을 바꿔 쓰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철없는 생각에 잠깐 미쳤었나 봐요. 그 남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와서 혼자 살아보니 역시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아빠 회사 힘든 것도 다 알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원래 제 결혼이었으니 제가 그 남자랑 결혼할게요. 우리 착한 지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순 없잖아요. 언니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아버지는 또다시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는 유독 큰딸인 언니의 눈물에 한없이 약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린 것이냐? 그렇게 펄펄 뛰더니, 네, 아빠. 제가 정말 경솔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언니가 잠시 이성을 잃어서 우리 동생 고생시킬 뻔했네. 그러니 이제 그만 올래 자리로 돌아와. 넌 이런 짐을 질 아이가 아니잖니. 이 결혼은 언니가 알아서 할게. 언니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빛은 내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라고 차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가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언제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릴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강준이 선물해준 하얀 운동화를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운동화와 그의 정체에 대한 비밀을 암시하는 언니의 독설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폭풍우 속의 돛담배처럼 흔들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신부 대기실에 앉게 될지 아니면 언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객석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들의 결혼을 지켜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모두 데리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신랑에게 선택을 맡기겠다는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는 똑같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2명의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 기괴하고 잔혹한 풍경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제가 입고 있던 웨딩드레스와 똑같은 디자인의, 아니, 어쩌면 더 화려해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그 드레스, 당장 벗지 못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몇 번을 말해. 언니는 제 머리에 꽂힌 티아라를 거칠게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한눈에 봐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언니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어머, 강준 씨,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바로 오늘 강준 씨의 진짜 신부가 될 박지혜예요. 그동안 제 철없는 동생 때문에 오해가 많았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언니는 제 존재는 없는 듯 강준에게 다가가 보란 듯이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은 벌레라도 닿은 듯 차갑게 언니의 손을 피하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수 씨? 그는 또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깊은 눈빛을 보자 제 마음속을 휘젓던 모든 불안과 혼란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의지로, 제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강준은 제 대답을 듣고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언니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신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신부는 흙탕물이 묻은 낡은 구두를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모른 채 닦아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만 보고 판단하는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의 말에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준은 더 이상 언니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죠. 우리의 결혼식장으로. 더 이상 이런 가짜는 연극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견례 때보다 더 단단하고 지난밤의 위로처럼 따뜻한 그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신부 대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끄럽게 저를 몰아세우던 언니와 어머니의 목소리,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쇠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연극의 한 장면이라는 듯한 얼굴로 저와 강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손님 앞에서 그 손 놓지 못해. 강준 씨,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시나 본데 저 애는 제 동생이고 오늘 결혼은 원래 제 결혼이었어요. 저 애가 제 드레스까지 훔쳐 입고 지금 쇼를 하는 거라고요. 엄마, 아빠, 뭐해요? 저것들 당장 떼어놓지 않고. 언니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강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단단한 등이 제 앞에 서자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언니의 그늘에 가려 바람막이 하나 없이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어른보다 더 싸늘한 목소리로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 그쪽인 것 같습니다만 제 신부는 처음부터 박지수,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모욕하지 마시죠. 한 번만 더 지수 씨에게 함부로 대했다간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잿빛으로 굳어버린 언니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이 아닌 저를 향한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내가 감히 내 딸의 자리를 빼앗아?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고 강준의 손에 이끌려 버진 로드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식장의 문이 열리고 버진 로드 앞에 나란히 서자 저는 그제야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수백석 규모의 화려한 예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저희의 결혼을 비웃기 위해 참석한 고모와 삼촌을 비롯한 몇몇 친척들만이 맨 앞자리에 앉아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텅 빈 예식장을 윙윙거리며 채웠고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 저 꼴 좀 봐. 결국 저 구두닦이랑 결혼하는구나. 지혜는 똑똑하더니 동생은 영 멍청하네. 아무리 집이 망했어도 그렇지 제정신이야? 그러게 말이야. 집안 망신 다 시키네. 박 사장네도 저렇게 한순간에 가는구먼. 쯧쯧. 저는 창피함과 굴욕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오히려 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강준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저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말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웃는 저들이 곧 오늘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저만 믿어요, 지수 씨.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마법처럼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하객석을 그리고 저를 비웃는 친척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주례없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혼인 서약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제 앞에 선 강준이라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된 서약서가 아닌 제 마음속의 진심을 담아 사랑을 서약했습니다. 나 박지수는 신랑 강준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순간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더 이상 굴욕적인 거래가 아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인 서약이 끝나고 저희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당당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던 그 역시 이 순간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저희 두 사람의 입맞춤을 요청했고 강준은 제게 천천히 다가와 제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텅 빈 하객석의 조롱도 비웃음도 모두 잊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식이 끝나고 저희는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만 저희를 향한 박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강준의 손에 이끌려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저는 구두 닦기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무거운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예식장 앞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조용해야 할 예식장 앞 광장에 수십 대, 아니 어쩌면 100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색 벤츠 세단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끝없이 밀려들어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좌우로 도열했고 그 모습은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의장대의 행렬처럼 압도적이었습니다. 텅 빈 하객석에 앉아있던 친척들도 뒤따라 나오며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다 뭐야? 무슨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거야?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 역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옆에 서 있는 강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느끼고는 저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차량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백 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저희를 향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백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저희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이는 압도적인 광경에 저를 비웃던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예식장 앞 광장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객이라곤 고작 몇 명뿐이었던 초라한 결혼식장의 풍경과 그 앞을 가득 메운 거대한 검은 강물의 행렬은 기계아리만치 비현실적인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벤치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각 잡힌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과 서늘한 눈빛으로 주위를 한번 훑어본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도 있는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예식장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 있는 강준, 아니, 제 남편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M그룹 임직원 일동, 회장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텅 빈 예식장을 가득 메우고 사방으로 흩어져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제 남편을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인가? 대한민국 재계 1위 M그룹의 회장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의 남루한 옷차림, 지난밤 제가 닦아주었던 낡고해진 구두,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을 향한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는지, 왜 초라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기품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제게 괜찮냐고 물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뒤편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뉴스에서 보았던 M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쐐기를 박는 듯 했습니다. 그의 등장에 방금 전까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치던 M그룹의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파도처럼 허리를 숙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저와는 달리 저를 비웃던 친척들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는 마시던 물을 그대로 바닥에 쏟았고 삼촌의 턱은 바닥에 닿을 듯 벌어져 다칠 줄을 몰랐습니다. 강 회장은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아 단상으로 올라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며느리 박지수 양이냐?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훨씬 더 곱구나. 내 하나뿐인 아들 준이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아들 준이. 강 회장의 말은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편 가난한 구두닦이라고 믿었던 강준이 바로 M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공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그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기 위한 그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저를 비웃던 친척들은 이제 경악과 충격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돌았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언니 지혜가 악에 받친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곱게 치장한 드레스와 머리는 이미 다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회장님 속으시면 안 돼요. 원래 강준 씨의 신부는 저
박지혜였어요. 저 애가 제 자리를 빼앗은 거라고요. 저 천한 것이 회장님 아들을 꼬신 거라고요. 언니는 강 회장의 휠체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강 회장은 싸늘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조금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늙은이인 줄 아나.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멸시하고 버렸는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떤 추악한 짓을 벌였는지도. 내 아들의 짝으로는 너처럼 속이 시커먼 속물은 절대 어울리지 않아. 여봐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강 회장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양옆에 도열해 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달려와 언니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언니는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그저 처량하고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이거 나 박지혜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강준 씨, 나 좀 봐줘요. 내가 진짜 사랑했다고요. 그렇게 저의 굴욕적인 결혼식은 가장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리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준은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오직 저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나의 소중한 아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저를 위해 준비된 수십 대의 벤츠 중 가장 선두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럽게 닫히는 차문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거대한 단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저는 경악과 후회로 일그러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버린 막내딸이 감히 상상도 못할 M그룹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저를 감쌌고 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예식장을 빠져나갔고 그 뒤를 수십 대의 벤츠가 질서정연하게 따랐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예식장을 그리고 그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제 가족들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었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강준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고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당신이 구두 닦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가난한 구두 닦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 당연합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당신을 시험하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정한 내 사람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나 배경이 아닌 제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제 구두를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모른 채 닦아주던 당신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의 말에 지난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 진심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가닿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정원과 고대 신화에나 나올 법한 분수대, 그리고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다저택.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가의 모습이 제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강 회장과 집사, 그리고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현관 앞에 도열하여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새 안주인의 첫 방문이십니다. 모두 예의를 갖추어 모시도록. 집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든 사용인들이 제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강준의 뒤에 숨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앞으로 이끌며 제 어깨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그러니 어깨 펴고 당당해지세요.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평생의 서러움과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강주는 저를 위해 저 혼자만을 위한 방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들로 채워진 서가, 제가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그림, 심지어 제가 흘려가며 말했던 작은 소품들까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준비한 선물들 앞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는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저의 옛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언니는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울부짖었고 어머니는 그런 언니를 붙잡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M그룹과의 거래는 당연히 물 건너갔고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집 앞으로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결국 그들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강준이 아닌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차가운 얼굴의 비서였습니다. 강서방, 아니 강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이다.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주시오. 아버지의 처절한 애원에도 비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M그룹은 당신의 부실 채권 전부를 인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해 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재산과 집, 모든 것이 이제 M그룹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냉정하게 끊겼고 아버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준과 함께 저희 가족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현관문에는 커다란 압류 딱지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저희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언니 지혜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코 그들을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저에게 평생 저질러온 업보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강주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줘서.
그리고 저 자신을 찾게 해줘서요. 제 대답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M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강주는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영 수업부터 시작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숨어 지내는 박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M그룹의 안주인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M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저처럼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본 그 여자의 얼굴은 한때 제 언니였던 박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깡마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사무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차가운 목소리에 언니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언니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엄마 아빠 길거리에서 폐지 주우면서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저는 그런 언니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나는 아직 당신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죗값을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길 바라. 이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저는 비서에게 언니를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면서도 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악연을 끊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를 강준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언니가 찾아왔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노을빛 속에서 저희의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M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저처럼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서 눈물 짓던 어린 박지수는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남편 강준이 있었고 저희 두 사람을 꼭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 하준이와 함께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에서 후원하는 한 무료 급식소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으로 길게 늘어선 줄의 가장 끝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두 사람. 제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5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깡마르고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들이었지만 길거리에서 밥 한 끼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것을 눈치챈 강준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지긋지긋한 원망의 셔크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서를 통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작은 월세방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입원해 있다는 낡은 요양병원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먼저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화려했던 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언니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그녀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살고 계신 낡고 허름한 월세방을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수야, 이 못난 애비, 어미를 용서해라.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저는 그들의 눈물 어린 사과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들에게 작은 집 한 채와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를 온전히 떠나보내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랑스러운 아들 하준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고 그런 저희를 보며 강준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군요. 저희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과 과거의 상처를 모두 떠나보낸 그날, 저는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의 굴욕적인 결혼식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날의 노을처럼 저희 가족의 미래는 따뜻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인공 지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그녀의 삶은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진심과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낡고 더러운 구두를 닦아주던 작은 온정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한 남자 강준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을지 모를 모든 지수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도 눈부신 역전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